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혹시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 나온 뜨끈한 국밥이나 아니면 달짝지근한 불고기 혹시 드셨나요? 아, 한국인이라면 뭐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먹는 아주 일상적인 메뉴죠. 그렇죠. 왠지 막 초가지 평상에 둘러앉아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드셨을 것만 같은 약간 그런 토속적인 이미지가 팍팍 떠오르는 음식들인데요. 네, 아주 지극히 한국적이고 평화로운 밥상 풍경이 그려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음식들이 그 700년 전 유라시아 대륙을 막 짓밟고 다니던 몽골 기병들의 혹독한 생존 투쟁, 그리고 고대인들이 피를 바쳐가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그 샤머니즘의 주술적 의식이 꽝 하고 충돌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청취자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밥숟가락 탁 들고 멈칫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면 그 뽀얀 국물이나 얇은 고기구이에서 광활한 몽골의 초원이나 고대 거대한 제천 의식 이런 걸 떠올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직관적으로는 완전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는 바로 이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산림경제, 거가필룡, 해동죽지, 그리고 시해전서 같은 그 먼지가 소복이 쌓인 옛날 고문원들을 한가득 들고 왔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역사가 확 느껴지네요. 네, 이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고기 반찬과 국물 요리가 사실은 어떻게 국경을 넘고 거대한 기후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앞으로 식당에서 고기를 굽고 탕을 드실 때마다 입안에서 거대한 역사가 막 씹히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얇고 야들야들한 불고기의 진짜 기원을 찾아서 아주 먼 과거, 고대 한단도의 식탁으로 시계를 먼저 쫙 되돌려 보겠습니다. 고대의 고기 요리는 지금 우리가 먹는 거랑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달랐다면서요? 네, 고대 한반도의 대표적인 육류 요리라고 하면 단연 맥적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고기를 꼬챙이에 깨어서 불에 굽는다는 점에서는 뭐 구이 요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원형이요? 네, 하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가볍게 시켜 먹는 그런 1인분, 2인분 개념이 아니었어요. 원래 맥적은 북방 민족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 즉 거대한 샤머니즘 행사에 바쳐지던 아주 신상하고 스케일이 엄청 큰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 재단에 짐승을 막 통째로 올려놓고 굽는 그런 거대한 방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부족 전체가 모이는 큰 행사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종교적 의식이라는 게 항상 일상적인 식사와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 거대한 칠면조를 통째로 굽는 요리를 일상적인 화요일 저녁 밥상에 올리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아, 정확한 비유예요. 딱 그런 느낌이죠. 맥적 역시 부족 단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에게 고기를 바치고 제사가 끝난 뒤에 나눠 먹는 일종의 종교적 성찬 성격이 강했던 겁니다. 엄청 과시적이면서도 제의적인 음식이었네요. 동네 사람 다 부르는 초대형 바베큐 파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맥적 문화가 고려 전반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에서 그냥 씻은 듯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네, 고기 굽는 냄새가 완전히 끊겼다고요? 갑자기 왜요? 바로 국가의 시스템과 종교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은 중앙 집권 국가였잖아요. 아, 불교. 살생을 금지하니까요. 사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육식보다는 채식, 그리고 뭐 차와 함께 곁들이는 육아 같은 달콤한 간식 위주로 식문화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하, 고대 부족 시절의 그 거친 샤머니즘 의식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세련된 불교 의식으로 대체되면서 굳이 통째로 짐승을 잡아 굽는 거대한 제물 요리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바뀌면서 밥상 위 메뉴가 강제로 교체된 셈이죠. 이야,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 끊어졌던 고기구이의 명맥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까? 고려 후반기면 그 몽골 제국이 한반도를 막 휩쓸던 시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몽골 제국의 문화가 한반도로 거세게 유입되면서 육식 문화가 다시 폭발적으로 부활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문헌 기록이 하나 있어요. 몽골 황제들이 고려 왕들에게 생일 선물로 자신들의 주식인 양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생일 선물로 고기를요? 네, 살아있는 양이죠. 원종에게는 500마리, 충렬왕에게는 50마리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에서도 이 양들을 번식시켜서 직접 사육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와, 생일 선물로 양 500마리라니 대륙의 스케일은 확실히 남다르네요. 그러면 그 당시 고려 사람들도 막 몽골식 양꼬치를 대중적으로 엄청 즐겨 먹기 시작한 건가요? 아,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변수요? 어떤 거죠? 바로 기후입니다. 날씨요. 날씨가 왜요? 양이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좀 건조한 기후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고온 다습하잖아요? 아, 장마철. 푹푹 찌고 습하죠. 네, 비도 많이 오고 눅눅한 기후에서는 이 양들이 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결국 대규모 양사육은 한반도의 덥고 습한 여름이라는 자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몽골 황제가 의도했던 육식 문화의 이식이 절반의 실패로 끝난 거네요. 그럼 양을 못 키우게 됐으니까 또다시 고기를 못 먹게 된 건가요? 여기서 역사의 묘미가 발생하는데요. 양사육 자체는 실패했지만 몽골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선진적인 목축 기술 그리고 사양 관리 시스템이 한반도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아, 시스템이 남았군요. 네, 몽골인들은 겨울철에 가축이 얼어 죽지 않게 막사를 짓고 건초를 먹이는 방식,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축을 교배하고 관리하는 그 노하우를 고려 사람들에게 전수했거든요. 고려인들은 이 선진 기술을 양이 아니라 한반도 기후에 아주 찰떡같이 잘 맞고 평소 농사에 부려먹던 토종소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단순히 고기 자체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소의 개체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쫙 깔아주고 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덕분에 한반도의 육식 주재료가 양고기에서 소고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치환이 된 거고요. 정말 절묘한 문화적 변형이네요. 네, 소고기가 풍부해졌으니 자연스럽게 다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부활했는데 이때의 조리법은 고대의 맥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굽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주 당연한 수순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처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샤머니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종교적 칠면조를 굳이 고집할 필요 없이 그냥 개인이 화로 앞에서 먹기 좋게 작게 잘라서 꼬치에 꿰는 약간 1인용 케밥 형태로 간소화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식문화가 종교적 제의에서 일상적인 미식으로 넘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려의 상황만이 아니라 몽골의 전통 요리에서도 동일한 변화 패턴이 관찰되거든요. 아, 몽골에서도요? 네, 몽골 역시 초기 제천 의식에서는 거대한 소나 낙타를 통구이로 썼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점차 양고기를 작게 분절해서 조리하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종교적 의미가 탈각되고 실용주의가 자리 잡는 이런 거시적인 식문화 패턴이 밥상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고기를 작게 잘라 꼬치에 꿰먹는다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약간 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고기를 숯불 위에서 굽는다는 건 사실 지금도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자칫 한눈 팔면 겉은 그냥 시커멓게 숯덩이가 되고 속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처참한 결과물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아, 고기 구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겉을 태우지 않으면서 속까지 골고루 익히는 이 엄청난 난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게 바로 고 모난을 뒤져보는 진짜 재미인데요.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조리법의 실체를 알 수 있는 18세기 홍만선의 살림경제, 그리고 원나라 시대의 요리책인 거가필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의 아주 기발한 과학적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오, 과학적 해결책이요? 네, 몽골의 요리법을 망라한 거가필용에 보면 꼬챙이에 꿰n 고기에 양념을 바른 뒤에 바로 불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겉면에 밀가루 풀을 덧발라서 숯불에 굽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겉면에 밀가루 풀을 덧바른다고요? 아, 잠깐만요. 밀가루가 일종의 방열복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숯불의 직접적인 열이 고기 표면을 단번에 태우는 걸 딱 막아주고 그 풀 안쪽에서 고기가 은은한 열로 찜질하듯이 익게 만드는 1차적인 보호막인 셈이네요. 네, 아주 직관적인 열 제어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훨씬 우아하고 과학적으로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하죠? 홍만선의 살림경제를 보면요. 한우를 썰어서 칼등으로 두들겨 부드럽게 한 다음에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굽습니다.
그런데 굽는 도중에 고기를 찬물에 잠깐 담갔다 꺼내기를 3번 반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글지글 막 맛있게 익어가는 그 뜨거운 숯불구이 소고기를 갑자기 차가운 냉수 사벌에 푹 담근다고요? 네, 물에 담그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육즙이나 겉면에 묻은 그 감칠맛, 양념이 다 물에 씻겨 내려갈 텐데요. 너무 아까운 짓 아닌가요? 겉보기에 기행 같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완벽한 연력학적 원리와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연력학이요? 고기 굽는데 연력학까지 등장하나요? 네,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표면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뻣뻣해지고 타버리죠. 그런데 중간에 냉수에 살짝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표면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네, 표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기가 타는 것을 1차로 막아줍니다. 동시에 마르는 표면에 수분을 다시 보충해주죠. 아, 타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군요.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온도를 리셋하면서 숯불의 열 에너지가 고기 내부 중심부까지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뜨거운 열과 차가운 물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고기의 근섬유를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작용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 식감을 믿을 수 없이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겉을 태우지 않고 속까지 완벽히 익히기 위한 당시 사람들만의 고도의 온도 조절 기술이었군요. 물에 좀 식혀내려가는 양념보다 열을 통제해서 얻어내는 부드러운 식감이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조선 말기의 문헌인 해동죽지를 보면 개성 지역의 명물로 설야적, 즉 설하멱이라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눈설자에 밤야자. 소갈비나 염통을 굽다가 반쯤 익으면 냉수에 담갔다가 다시 센 불에 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진짜 너무 시적이에요. 그렇죠. 눈 내리는 겨울밤 숯불 앞에서 막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정성스레 굽고 있는 선비들의 아주 낭만적인 풍경이 막 그려지거든요. 대단히 낭만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물을 이용한 굽기 기술이 한반도의 개성상인들이나 선비들만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창작이 아니에요? 네. 오늘날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일대를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아주 흔히 양고기 꼬치구이인 샤슬릭을 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거 어떻게 굽는지 아시나요? 네, 알죠. 엄청 커다란 꼬치를 화로에 쫙 올려두고 굽는 사람이 계속해서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려대잖아요. 연기가 막 자욱하게 퀴어오르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친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두툼한 고기를 태우지 않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흩뿌리는 그 투박한 원리가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 개성의 서야적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름의 조리법으로 완벽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문화적 융합의 결정체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유라시아 길거리에서 물을 뿌려가며 고기를 굽던 그 거친 사막의 생존 기술이 한반도로 딱 들어와서는 눈 내리는 밤의 낭만적인 선비 문화로 완벽하게 현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대의 거대한 통구이 맥적이 작아지고 몽골의 타지 않게 굽는 열제어 기술이 탁 결합해서 개성의 서야적이 되고요. 네. 이 서야적이 조선시대 궁중 음식인 너비아니로 아주 세련되게 발전했다가 1960년대 이후 얇게 저며 굽는 지금의 불고기로 정착한 거군요. 달콤한 불고기 한 점 안에 수백 년을 넘나드는 연력학과 유라시아의 역사, 그 문화적 번역 과정이 싹 다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몽골의 기후와 한반도의 지형이 만나 고기를 구워 먹는 기술을 진화시켰다면 이제 고기 요리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한국인 밥상의 영원한 짝꿍, 국물 요리로 시선을 좀 넘겨볼 차례입니다. 네. 몽골의 불을 다루는 기술이 불고기를 낳았다면 몽골의 추위는 우리의 국물 요리에 아주 결정적인 DNA를 심어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국이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늘 드시던 것 아니었나요? 아, 물론입니다. 한반도에서 국물 요리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동천왕 시절에 왕후가 왕의 화를 돋우려고 일부러 시종을 시켜서 식사 중에 왕의 옷에 국을 엎지게 했다는 일화가 나올 정도니까요. 아, 고구려 시대부터요? 네, 또 조선시대 훈몽자회를 보면 채소로 끓인 국을 갱, 고기를 넣은 국을 확이라고 명확히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즉, 밥과 국이 한 세트라는 개념 자체는 고대부터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고깃국을 맡게 된 과정에서 도대체 옛날과 무엇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바뀐 것은 바로 국물의 본질입니다. 밥상에 국이 있었던 건 맞지만 고려 전반기까지만 해도 그 국은 철저히 맑은 채소국이었습니다. 아, 채소국이요? 불교 국가였으니까 당연했겠네요. 네, 당대 최고의 문장가 이규보의 글을 보면 토랑국을 먹는 내용이 나오고요. 고려 말기의 학자 이세계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물국을 너무 오래 먹어서 입맛을 잃을 지경이었는데 국에 두부를 썰어 넣었더니 새로운 맛이 돌아 너무 기쁘다. 아이고, 고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 두부 한 조각에 그렇게 감격을 했겠습니까? 진짜 매일같이 슴슴한 묵국, 맑은 미역국이나 두부국만 드시며 사셨다는 거네요. 평생을 그렇게 채식 국물만 먹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충격이 가해진 건가요? 몽골 제국의 진짜 혹독한 환경에 몰고 온 충격입니다. 몽골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극한의 추위와 건조함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영하 40도요? 와, 네,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굽는 것만으로는 이 미친 듯한 추위 속에서 수분과 열량을 동시에 보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고깃국, 즉 슐은 반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주식이었습니다. 아, 슐. 몽골어에서 이 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면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뜨겁고 기름진 고기 국물부터 들이켜야 얼어붙은 몸의 엔진을 탁 켤 수 있었던 거겠죠? 정확합니다. 원나라 황제의 보양식을 기록한 음선정요라는 책을 보면 국 이름만 60여 종이 등장을 해요. 60종이요? 네, 그런데 이 몽골식 국물의 핵심은 다름 아닌 맹물에 어린 양의 고기와 뼈를 그냥 통째로 푹 고아낸다는 점입니다. 양념 없이 맹물에요? 네, 어떠한 채소나 복잡한 양념 베이스 없이 고기와 뼈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지방과 단백질을 맹물에 극대화시켜서 뽑아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우리 조상님들의 입장에 싹 빙의해 봅시다. 태어나서 평생을 맑고 투명한 나물국이나 두부국만 드시며 사셨어요. 고기 구경은 명절 때나 겨우 한번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맹물에 짐승의 뼈와 고기를 통째로 넣고 막 반나절을 푹 끓여낸 표면에 기름기가 둥둥 뜨는 아주 뽀얗고 찐득한 고기 국물을 처음 딱 한 숟갈 맛보게 된 겁니다. 눈이 번쩍 뜨였겠죠. 입안에 쩍쩍 달라붙는 그 묵직한 감칠맛. 이건 단순한 메뉴 추가가 아닙니다. 당시 고려와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조리법의 미식 빅뱅이자 혁명이 일어난 거나 다름없었겠네요. 미식의 빅뱅,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맹물에 고기를 삶던 몽골인들의 생존 투쟁 방식이 한반도로 이식되면서 오늘날 한국인의 영혼을 달래주는 궁극의 소울푸드가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딱 마련된 겁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 곰탕과 설렁탕. 네, 한반도의 대표 고깃국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양지머리나 사태, 내장 같은 고깃덩어리를 푹 삶아내어 맑고 갈색빛이 도는 곰탕, 그리고 속뼈를 하루 종일 고아서 우유처럼 뽀얗게 우려낸 설렁탕이 있죠. 그렇죠. 국물 색깔부터 다르죠. 네, 뼈가 중심이냐 고기가 중심이냐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적인 본질적 조리법은 바로 맹물에 고기와 뼈를 장시간 끓여냈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셨듯 고려 전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에 이런 형태의 조리법은 없었거든요. 몽골식 생존 요리였던 쉴의 조리법이 그대로 한반도에 이식되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단순히 정황상으로만 추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언어적이나 문헌적 증거가 남아있는 건가요? 아, 언어의 화석을 들여다보면 역사의 궤적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몽골어 학습사전인 몽어유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맹물에 고기를 넣고 끓인 것을 한자로 비어있을 공자에 끓일 탕자를 써서 공탕이라 적고 읽을 때는 몽골어 발음 그대로 슈루, 그러니까 슐이라고 읽는다고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와, 아무런 채소나 양념 베이스가 비어있는 맹물이라는 뜻의 공탕, 그리고 몽골의 고기 국물인 슐, 이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죠. 잠깐만요. 공탕이요? 아무것도 안 넣고 끓인 공탕의 발음이 오랜 세월에 거치면서 사람들이 입을 타고 지금의 곰탕으로 변한 건가요? 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공탕이 곰탕이라는 단어의 가장 유력한 어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동시에 19세기 요리책인 시의 전설을 보면 고음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고음이요? 우리가 아는 높은 소리 고음은 아닐 테고요. 네, 한자로 고음인데요. 사퇴나 꼬리, 다리뼈 등을 물을 많이 붓고 푹 고아야 맛이 진하고 뽀얗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진하게 끓여댄다는 뜻의 우리말 동사 고다에서 파생된 명사형 고음 역시 지금의 곰국과 곰탕의 뿌리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헌 기록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융합의 역사네요. 추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맹물에 양고기를 끓여 먹던 몽골의 생존 요리 슈리, 조선의 사전에 공탕으로 5곳이 기록되고 그것이 조선 백성들의 가마솥 안에서 푹 고아지는 고음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뚝배기 속 곰탕과 설렁탕으로 완성된 거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조상들이 외래의 운하를 그저 수동적으로 베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따라한 게 아니죠. 몽골의 고기 끓이는 방식이 한반도로 들어왔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그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풍부해진 질 좋은 소고기와 솥뼈를 쫙 베이스로 삼고 한반도의 비옥한 땅에서 자란 시원하고 단맛이 나는 무, 그리고 대파 같은 우리만의 고유한 식재료를 탁 더했거든요. 파송송 썰어 넣는 건 국룰이죠. 네, 유라시아 대륙의 그 거친 조리법이 한반도의 풍부한 농경 문화와 딱 만나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위대한 식문화로 현지화되고 재창조된 것이죠. 맞습니다. 수백 년 전 몽골 기병들이 온몸을 녹이며 마시던 거친 국물이 지금은 뚝배기에 대파 송송 썰어 넣고 새콤한 깍두기 국물을 싹 부어서 훌훌 마시는 우리의 완벽한 설렁탕으로 진화했다는 사실. 이 거대한 문화적 소외력이 정말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밥상 위의 계보학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오늘 저녁 메뉴 고르시는 시선이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달콤하고 얇은 불고기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대인들의 피 튀기는 샤머니즘 통구이 재단까지 쫙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태우지 않기 위해 찬물에 고기를 담그던 조상들의 치열한 연력학적 고민이 담긴 선야적을 지켜보았죠. 맞습니다. 나아가 영하 40도에 매서운 몽골의 겨울을 이겨내려던 그 맹물 고기 국물이 한반도의 무와 대파를 만나서 우리 영혼의 곰탕으로 확 만개하는 과정까지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식당에 다 앉으셔서 불고기 백반이나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하실 때 부디 이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10,000원짜리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백 년의 역사가 녹아있는 음식이죠. 여러분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광대한 기후의 투쟁사, 신에게 바치던 고대인들의 간절한 염원,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솥해놓고 융합해낸 조상들의 지혜가 듬뿍 담긴 그야말로 역사 한 그릇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쫙 끌어와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네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확연했듯이 700년 전에는 분명 외세의 강렬한 문화적 침투이자 어떤 세계화의 산물이었던 요리법이 수백 년의 숙성을 딱 거쳐서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고유한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배달앱에서 혹은 SNS를 통해 매일같이 열광적으로 접하고 한국식으로 막 융합해내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푸드 트렌드들, 예를 들어 로제 떡볶이나 마라탕후루 같은 음식들이 당장엔 근본 없는 퓨전 음식이나 외래 문화의 유행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시선으론 그렇죠. 하지만 과연 500년 뒤 2500년의 미래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 음식들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건드려선 안 될 가장 한국적인 전통 음식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며 먹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곰탕과 불고기를 대하는 태도처럼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니까요. 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온 낯선 반찬들이라 새롭게 시도해보는 퓨전 요리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그릇 안에 500년 뒤 후손들이 열광할 새로운 전통의 씨앗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조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거대하고 맛있는 역사적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